날이 추워지니 가족들끼리 옹기종기 구들장에 모여 고구마를 쪄먹으며 신김치를 나눠 먹던 지난 날이 생각나는군요.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이제 70을 바라보는 할머니이자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언제 이렇게 자글자글하니 주름이 생겼나 싶어 손을 내려보다 문득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배움이 짧은 탓에 이야기가 두서없이 흘러가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작 19살의 나이에 동네 오라버니와 연애를 하다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되어 20살이 되자마자 누릴 것 누리지 못하고 아이를 낳아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시절의 20살과 지금 20살의 누림의 차이는 컸지만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 아이를 낳아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경기도 양주 일대의 땅을 30만 평이나 가진 어마무시한 땅 부자였습니다. 제 속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게 시집 한번 기똥차게 잘 갔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줄 알았죠. 시댁이 정말 부잣집은 맞았습니다. 땅의 대부분이 농경지라 임대를 해주었고 농작물과 돈을 받았었더랬죠. 덕분에 배를 골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땅 자체의 크기가 어마어마했기에 들어오는 돈도 당연히 꽤 큰 돈이었거든요. 1년치의 임대료를 연초에 받아 1년 내내 생활을 했는데 웬만한 사장님의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다고 했어요. 그런 집안에서 우리 남편은 어려운 것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귀하디귀한 3대 독자였으니 시모가 발에 상처 날까 초등학생 시절까지 업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모를 계집애 하나를 데려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제가 마음에 들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학교를 다니던 와중에 임신을 해버려 자퇴를 해야 했고 대학은 당연히 아이를 키우느라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던 편도 아니었기에 시모는 매일같이 제 면전 앞에서 욕을 해댔습니다. 어떻게 만날 여자가 없어서 저런 모자란 아이를 만나 덜컥 임신까지 시켜 집에 데리고 들어오냐고 제 가슴을 후벼 파셨죠. 우리 시모 또한 어린 나이에 땅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 온 터라 저와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았으니 더 못살게 구셨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가 20살이었는데 그때 우리 시모의 나이가 고작 45살이었으니까요. 45에 할머니 된 게 억울하다 저를 꼬집으셨지만 제 첫 아이가 아들이었기에 출산 후에는 어느 정도 너그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전만치 미워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시집살이를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즘처럼 문명이 발달하고 기계가 모든 걸 해주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 시집살이가 참으로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한겨울에 우물가에 가서 꽝꽝 얼어붙은 물을 길러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빨래는 두드려야 살아난다고 하루 종일 방망이질을 하게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일정하게 두드려야 옷이 쫙쫙 펴진다고 옆에서 뜨뜻한 둥글레차를 드시며 제가 방망이질하는 걸 1초도 놓치지 않고 살펴보셨죠. 그냥 괴롭히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구셨는데 얼마나 시간을 쪼개서 괴롭히셨으면 제가 낳은 아들마저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출산을 하고 모유가 말라 제대로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저에게 젖 하나 제대로 돌지 않는 계집애가 어디 어미랍시고 설치고 다니냐고 혼쭐을 내셨습니다. 아이에게 모유만큼 좋은 게 없다면서 옆 마을까지 아이를 안고 걸어가 젖 동량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가 다른 산모에게 안겨 모유를 받아먹고 있는 게 얼마나 서럽고 비참하던지
그때라고 분유가 없었던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연달아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둘째를 연년생으로 출산하였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을 낳자 시모는 그제야 저를 며느리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거의 집안에서 일하는 식모 수준이었는데 가족으로 인정은 해주신 거였죠. 그렇다고 저를 예뻐해 주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밥 먹을 때 겸상 정도는 하게 해주신 수준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부엌에서 식구들의 밥을 챙긴 뒤 쭈그려 앉아 쌀밥에 김치를 얹어 먹는 수준으로 밥을 먹었거든요. 굶기지 않는 걸 고맙게 여기라며 시모는 항상 저에게 그 정도 처우가 딱 저에게 어울린다고 하셨었죠. 제가 이렇게 구박을 받는 동안 우리 남편은 어디서 뭐 했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남편은 말 그대로 백수한량이었습니다. 집안에 돈이 넘치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출세에 대한 욕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나중에 나 죽으면 이 땅이 전부 네 땅이 되는 거니 몸만 잘 챙기라고 토닥이셨습니다. 그런 남편은 항상 막걸리에 취해 있었고 바둑에 당구에 노름에 시댁에서 쥐어준 돈을 자식에게 쓸 생각은 하지 않고 저 노는데 다 쓰는 놈이었습니다. 연애를 할 당시 저는 학생이었기에 그런 놈팡이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저런 놈인 줄 알았으면 저도 진즉 피해 다니고 시집을 올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왜 이혼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궁금하시겠네요. 저라고 이혼할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들 둘 전부 시모가 끼고 사는 마당에 제가 맨몸으로 쫓겨나서 어디서 뭘 해먹고 산단 말입니까? 내 배로 낳은 자식을 두고 어찌 이 집을 떠나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저는 용기조차 없는 바보였습니다. 시댁을 나가게 되면 돈 한 푼 없이 저를 어디 받아주는 곳도 없을 텐데 중학교만 겨우 졸업한 주제에 무슨 일을 해먹고 살겠습니까? 그냥 이 집에서 죽었구나 살았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면서 사는 게 속 편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제가 젖동량을 해가면서 집에서는 시모 비위를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하라는 거 다 하고 밭일 도와주면서 먹고 살 때 남편은 바깥으로 나돌았습니다. 집에 붙어 있어도 깜깜한 사람이었지만 매일같이 바람을 피우며 지내니 제 속이 더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은 다방 여자와 연문이 터지고 어느 날은 호프집 여자와 사랑 싸움을 하고 어느 날은 이발소 여자를 만나더군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다가 결국 돌고 돌아 제 귀에 들어오는 날이면 정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분이 난 여자들의 머리채를 쥐어뜯기도 하고 집에서 바가지를 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 나중에는 포기를 하게 되더군요. 여자가 하도 많으니까 남편이 누구를 어디서 뭘 어떻게 하며 만나는지 궁금하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속이 터져라 치면서 울고 남편이랑 다툼을 하고 있으면 시모가 매번 참견을 해댔죠. 저한테 이 집에 시집와서 자란 게 아들 둘 낳은 거 말고 뭐가 있냐며 재주도 없고 학벌도 없고 그러니 남편이 바깥에서 바람이나 피우는 게 아니겠냐고 제 탓을 하셨죠. 솔직히 바람 피운 사람이 잘못이지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모는 모조리 제 탓을 하며 저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들 둘을 데리고 도망을 칠까 숨어버릴까 고민하기를 3년.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글쎄 이발소에서 일하던 여자랑 눈이 맞아 둘이 여행을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하고 만 것이었죠.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추돌사고로 이발소 여자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 남편은 병원으로 이송 중에 하늘나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들의 나이가 고작 7살, 6살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30도 되지 않아서 원치 않던 과부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저를 보고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던지 가정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남편이었지만 제 나름대로 의지하고 지냈던 부분이 있었는지 서글프더군요. 하지만 서글픈 마음과는 반대로 눈물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내연녀가 남편의 빈소 옆 호실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어서까지도 나란히 누워 장례를 치르게 되었으니 그들은 행복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속이 답답하고 죄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이 이리도 시궁창이구나 서글프구나 하면서 울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들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모에게는 유일한 아들이었고 허망하게 가버린 것이 사무쳤나 봅니다. 모든 분노를 저에게 다 쏟아부었고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우리 시모를 말려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남편 간수를 똑바로 하지 않아서 바람을 피우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죽은 거라고 다 제 탓이라고 저를 원망하셨습니다. 말로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먹을 휘두르면서 저를 정말 쥐잡듯이 잡으셨어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다 죽은 것도 억울한데 모든 게 다 제 탓이라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저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못하고 그 모든 원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시모는 저에게 독한 년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리 떠나고 난 뒤 시댁에는 시모와 저 그리고 아들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과의 연줄도 여기서 끝이고 떠나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망부석처럼 그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도망이라도 갈 것이라 생각을 했는지 제 아들 둘을 볼모로 잡고 저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우리 시모가 땅 부자다 보니 재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에게 어느 날은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돈도 없이 내 손주들 데려다가 고생시키고 공부도 못 시키고 할 거면 손주들은 두고 몸만 나가라고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니 돈 있는 자기 옆에 찰싹 붙어서 콩고물 떨어지기만 기다리며 살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모의 나이가 고작 52이었습니다. 저는 시모의 그 말에 화가 나서 시집 온 이후 처음으로 시모에게 큰 소리를 내며 대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나 못살게 굴고 한시라도 쉬는 꼴을 못 보겠다며 일을 시키는데 지금 콩고물 타령을 하세요? 제가 악에 받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니 시모도 순간 놀라셨는지 숨을 헉 하고 들이키시더군요. 저 망하려니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같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때 7살 된 우리 아들이 시모의 소매자락을 쥐고는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말라며 엉엉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악마야, 우리 엄마를 괴롭히고 그래. 할머니 싫어, 미워 하면서 울자 시모는 충격을 받은 듯한 얼굴을 하셨죠. 그 소리에 아이의 손을 뿌리치고는 방에 틀어박혀서 한동안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까지 모두 시모의 눈밖에 날까봐 두려웠지만 우리 아들들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은 아낌없이 주셨다는 건 감사하더군요. 그날 이후 시모의 괴롭힘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잔소리를 하려고 하면 첫째 아들이 달려나와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아들들이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고 커갈수록 시모가 저에게 행했던 일이 부당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들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일찌감치 철이 들어 항상 저에게 우리 엄마 고생 절대로 안 시킬 거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살 수 있게 성공할 거라고 둘 다 눈에 불을 켜고 코피를 쏟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사춘기 때도 저에게 반항 한 번 하지 않았고
시모가 트집을 잡을 때마다 악착같이 저를 지켜낸 두 아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시모가 자기는 아들이 없어서 서러워 죽겠다고 울고불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양주 시골 자락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우리 아들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들 둘 모두 법대에 진학을 했고요. 평생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군대를 가는 순간까지 맞이하게 되었죠. 군대에서도 혹여나 시모가 저를 괴롭힐까 휴가를 나오면 집을 떠나지 않는 효자들이었습니다. 속이 깊고 다정한 우리 아들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하늘에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구한 인생을 살 운명일지 몰라도 자식 복 하나는 대단하구나 하고 감사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들 모두 고시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고 서울에 가서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했으나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 공부하기 딱 좋다고 하더군요. 방 한 칸씩 차지하고 공부를 한 결과 길지 않은 시간에 합격을 하여 첫째 아들은 판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합격을 한 날 마을 잔치를 열 정도로 시모가 좋아했었죠. 저는 그때부터 팔자가 피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무던히 노력을 하여 한 자리씩 맡았을 때 제 나이가 고작 50밖에 먹지 않았으니 저도 이제 쉼을 가질 수 있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때 우리 시모의 나이가 75이었고 노친네도 성격 많이 죽었구나, 한풀 꺾였구나 싶었을 때였으니까요. 우리 시모의 양주 땅이 당시에 30만 평 정도였는데 그 땅 임대값으로는 아들들의 대학 등록금이나 고시 공부를 지원해주기 어려웠는데요. 뭐든지 최고급으로 가장 비싸고 좋은 걸로 해줘야 한다는 시모의 입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땅을 조금씩 팔아가며 아들들 뒷바라지며 생활이며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사기꾼의 꼬드김에 넘어갔어요. 더 좋은 땅이 나왔다는 마을 이장님의 감언이설에 홀라당 속아서 그 농경지를 팔고 다른 땅을 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새로 산 땅이 그린벨트라는 것에 묶여있는 말도 안 되는 험지 수준의 땅이었던 거지요. 마을 이장님이 그 동네 토박이었고 신임도 두터웠던 분위기에 마을 사람들 몇 명이 그 꼬드김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이장님이 야반 도주를 마친 후였던 것이었죠. 이장님네 아들이 노름에 미쳐서 집안을 홀라당 해먹었고 그 돈을 메꾸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뒤 나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모는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쓸데없는 쓰레기 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행인 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아들들이 그동안 번듯하게 자리를 잡았기에 생활비를 보태주기로 한 것이었죠. 완벽하게 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모가 돈으로 저를 올가매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시모를 책임지고 생활을 해야 하는 지경이 된 거죠. 저에게 돈이 생기니까 시모는 어느 날부터 제 눈치를 보면서 빌빌 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지난 시간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죠. 제 심성 자체가 못돼 처먹질 못해서 시모에게 제가 당한 만큼 모질게 굴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예전처럼 시모의 잔소리, 핀잔, 투정을 받아주고 돌보며 어느 날은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서로를 벗삼아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육포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육포가 먹고 싶다고 입맛을 다지면 시장에 나가 우둔살을 사왔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시간장으로 양념을 해서 며칠 동안 육포에 양념을 하고 말리고 양념을 하고 말리고를 반복했습니다.
단단해진 유포를 구우면 기름기가 싹 올라오면서 아주 쫄깃한 식감을 내지요. 시모 입에 잘게 찢어 넣어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랑 둘이 이렇게 살 줄도 모르고 참 매질을 많이 했다고요. 기세가 한풀 꺾인 시모는 여전히 시키는 대로 곧잘하는 저의 다정함에 사과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동안 모질게 굴었던 거 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성실한 며느리를 자기가 너무 괴롭혔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찍어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심성이 착하다 해도 그 사과를 쉽게 받아주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당한 시집살이가 몇 년이고 얼만데 이렇게 말로 쉽게 화해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시모가 그럴 때마다 모질게 내치진 않았지만 제 속마음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늘 가서 시부랑 남편 만나기 전에 마음 다 털고 살 생각이신 거라면 그러지 마세요. 저 어머님한테 당한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해 두고 끝까지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어머님 눈 감으시면 그때서나 장례식에서 마음 털 거예요. 그러니 시모가 그렇게 하라며 이 착한 며느리가 마음에 담아둘 정도로 자기가 모질게 굴었던 게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작 이 입으로 미안하다고 말한들 그 서운함이 다 풀리겠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우셨어요. 시모가 서럽게 우는데 저도 괜히 눈가가 시큰해서 혼났습니다. 아들 둘 모두 번듯하게 취직까지 하고 일이 바쁜지 자주 내려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서울에 집을 얻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첫째 아들이 말도 없이 불쑥 양주 집으로 찾아왔는데 웬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더라고요. 볼살이 포동포동하니 귀엽게 생긴 아가씨였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쑥스럽게 여자친구라고 인사 한번 드리려고 찾아왔다고 하대요. 아들보다 2살이 어린 아가씨는 법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둘이 결혼이라도 하려고 그래서 같이 내려온 게야 하면서 아이처럼 방방 뛰시더라고요. 이러다 소원처럼 증손주까지 보고 눈 감겠다고 즐거워하시며 같이 내려온 아가씨에게 이것저것 물으셨어요. 저는 한편으론 시모가 너무 오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시모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손자 며느리 취급을 하는 시모를 보면서 아들이 쑥스러워하더라고요. 가벼운 사이는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가씨 손이 정말 야무져도 너무나도 야무지더라고요. 제가 손님으로 왔으니까 아가씨는 쉬고 있으라고 말리는데도 시골집에 온 것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라 집 구경도 하고 싶고 일손도 돕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아가씨의 외가가 깡총 시골에 있어서 이런 구들장이 있는 가옥 같은 데서 방학 시절을 보냈다고 자기한테는 이 시골집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운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말도 어쩜 그리 예쁘게 조곤조곤 하는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저랑 같이 솥밥을 좋아하는 시모를 위해 가마솥에다가 밥을 짓기도 하고 나물을 무치기도 하고 하는데 음식 솜씨까지 좋더군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음번에는 우리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로 봅시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 뒤로도 따로 아가씨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는 좋은 고기가 있어서 시댁으로 고기를 보냈다고도 하고 어디 여행을 다녀오거나 좋다는 게 있으면 선물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시골집이라 집안이 건조하다면서 가습기도 선물로 보내주었고요. 제가 오죽 신이 났으면 말입니다. 우리 작은 아들한테도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 작은 아들이 형수를 만나본 적 있다고 하면서 사람 참 괜찮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넉살 좋은 우리 작은 아들은 벌써 그 아가씨를 형수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직업인 작은 아들은 법원에 갈 때 가끔 시간이 맞으면 첫째를 만나는데 법원 공무원으로 일하는 아가씨도 자주 본다는 것이었죠. 밥도 같이 몇 번 먹어봤는데 사람이 참 됨됨이가 되었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첫째 아들 결혼 걱정은 한시름 났으니 너도 좋은 사람 데리고 오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가족같이 굴었던 아가씨가 어느 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하기도 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만 하고 있다가 넌지시 작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둘이 헤어진 것 같다고 하면서 큰아들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다고 걱정이 많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큰아들이 글쎄 그 아가씨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가 영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영 별로니? 하니까 형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서 별로라고 하더군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어서 걱정을 하니 시모가 나이가 있는 애들이니 알아서들 하겠지. 내버려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일단락 되었죠. 그리고 시모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팔순잔치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워낙 아들들이 바쁘니 시모랑 제가 서울에 가서 밥을 한 끼 먹기로 했죠. 그런데 그날 상의도 없이 큰아들이 웬 아가씨를 또 데리고 왔는데 무척이나 세련된 아가씨였습니다.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가방에 목에는 치렁치렁 목걸이들, 손에는 알이 큰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가씨는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우리 큰아들의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하면서 결혼 전에 인사를 드릴 겸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결혼이라고 하니 제가 말문이 막혀 큰아들을 바라보았죠. 그러니 큰아들이 지금 정치계 쪽에 오래 몸담고 있는 굵직한 의원의 딸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둘째는 모르쇠하며 시큰둥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있었고요. 그 아가씨는 우리 둘째에게 아는 척을 하며 살갑게 굴었지만 둘째는 네네 하면서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곳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시모가 아무래도 비싼 호텔 밥을 먹어본 일이 없어서 그런지 스테이크를 써는데 잘 못 썰고 허둥거리시길래 제가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 빤히 보고 있던 그 아가씨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 이런데 자주 안 와보셨나 봐요.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스테이크 엄청 잘 써셨는데. 그러니 우리 시모가 자기가 이런 걸 언제 먹어나 봤겠냐며 주눅 들어 계시더라고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팔순잔치랍시고 모인 건데 그런 핀잔을 들으니 제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런 것 같아 보였어요. 원래 식기는 바깥쪽부터 쓰는 건데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어머, 천박해라. 뭐라고요? 아니 아가씨. 뭐로 먹든 잘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박하다고? 제가 날선 목소리로 이야기하자 그제야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는 큰아들에게 그 아가씨랑 결혼을 할 거냐고 물어보면서 전에 만나던 아가씨는 어떻게 된 거냐고 했어요. 그러니 이미 헤어진 사람 이야기를 굳이 꺼내냐면서 지금 만나는 아가씨 집안이 대대로 정치인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너 직업도 판사인데 네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라고 집에서 내조하는 여자가 최고 아니냐고 했죠. 그러니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와이프는 엄마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어서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언제는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호강시켜주겠다고 하더니 말이죠. 그러더니 정말 둘이 결혼을 하겠다고 저에게 통보를 했죠. 어떻게 상의도 없이 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냐고 큰 아들에게 물어보니 저한테 그러대요. 벌써부터 간섭하는 거냐고. 자기 와이프한테 시집살이 시킬 생각도 하지 말라면서 자기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집안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뭐 우리 집은 함부로 해도 되는 거냐고 제가 소리를 높이니 가진 거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엄마가 왜 참견이냐고 하더군요. 가진 게 없긴 왜 없습니까?
땅으로 사기 맞기 전까지 지한테 해준 게 얼마고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제가 씩씩거리고 있으니 시무가 손 휘 저으면서 둘이 좋다는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며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살자고 하시대요.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며 참견할 땐 언제고. 제가 어머님 하니까 애들이 좋다잖아 내버려 둬 하시더라고요. 아들한테 잔소리도 못하냐고 하니까 저한테 너도 나중에 장례식까지 가서 원 안 사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대요.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시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한텐 그리 모질게 굴었으면서 손자 며느리한테는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아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결혼식도 둘이 알아서 다 정한 다음에 저한테는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상견례도 없이 뭐 하는 거냐 하니 상견례 자리를 해봐야 급이 맞지 않아서 쪽팔리기만 할 것 같대요. 고급스러운 음식 하나 제대로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랑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고 하대요. 처갓집에서 준 돈으로 식 올리고 사는 건데 돈 한 푼 보태준 거 없으니 참견하지 말라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아무리 출세욕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우리 첫째 아들이 왜 저렇게 변했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작은 아들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니까 형이 아무래도 욕심에 눈이 먼 것 같다고 판사직도 그만둔다고 하대요. 정치인 사위 된다고 정치판에 끼어들 거라고 말하고 다닌다며 이미 법원에도 소문 쫙 났다고요. 영향력 있는 정치인 장인이 사위를 밀어주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원래 만나던 여자랑 헤어진 것도 지금 형수가 큰아들한테 반해서 정치인 시켜주겠다고 꼬셔서 넘어간 거라고 했죠. 제 큰아들이 그런 놈이었다는 게 참 믿기지도 않고 어이도 없었죠. 시모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도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큰아들 나이 36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81살의 나이에도 결혼식에 참석해서 정정함을 내보였는데 제가 손님들 맞이하는 사이에 화장실을 가셨다가 크게 넘어지셨어요. 뼈가 부러지거나 하진 않았는데 엉덩이에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크게 넘어지신 거죠. 제가 놀란 와중에 어떤 아가씨가 시모를 부축해서 오더니 이리저리 살피더라고요. 시모가 말하길 크게 넘어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걸 이 아가씨가 도와줬다고 하길래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오더라고요. 이미 벌써 인사했어? 하면서 살갑게 굴길래 뭐지? 하는 사이 자기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같은 로펌에 다니고 있는 변호사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예쁘장하게 생겨서는 꼼꼼하게 우리 시모를 살피더라고요. 큰며느리랑 큰아들은 처가댁 손님들한테 인사한답시고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며느리가 생기면 절대로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겠다고 예전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당한 게 있으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 아예 그럴 기회조차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큰며느리가 명절이고 휴일이고 뭐 찾아와야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늘 바쁘다며 방문하기를 거절했죠. 정치인인 아버지를 따라다녀야 한다. 남편 내조하러 가야 한다 하면서 명절에도 코빼기를 비추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결혼식 이후에 판사직을 내려놓고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들어 사돈 양반 종노릇을 하고 있었고요. 돈 한 푼 못 벌면서 그 집에 기생하며 사는 꼴이 답답했죠. 제가 잔소리라도 할라 치면 나중에 정치인 되면 다 큰돈 버는 거라고 언제까지 판사직하며 살 수 없다며 큰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반면 둘째랑 만나는 아가씨는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명절에도 굳이 내려와서 저와 시무를 챙겼어요. 그 아가씨 덕에 양평에 있는 푸빌라도 가보고 바비큐도 해먹어봤죠. 둘째 아들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했고 첫째네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85세의 시모를 일일이 보살피고 챙겨주었습니다. 오죽 예뻤으면 우리 시모가 땅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돈을 막 쥐어주기도 했어요. 신혼여행 가서 과자라도 사 먹으라고 300만 원을 주시는데 작은 아들도 놀래더군요. 큰 며느리에게는 돈 10,000원도 쥐어주신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들 둘이 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더 비교가 되더라고요. 큰 며느리는 안부 전화 한 통 없는데 둘째 며느리는 시간만 생기면 양주로 오더라고요. 아무리 경기도라지만 서울에서 1시간 반은 와야 하고 시골이라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저는 이 넓은 밭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시골이 뭐가 좋으니? 나는 도시가 좋더라. 며느리야, 도시가 좋으냐? 그럼요. 도시에는 없는 게 없잖아요.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백화점 구경도 하고 지하철도 걸어서 5분 10분이면 탈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너도 도시 가서 살거라. 그럼 어머님은요? 나는 요양원이나 들어가서 할머니들이랑 화투나 치면서 살지 뭐. 어머님, 내가 해준 밥 아니면 먹지도 않으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잘하시네. 이런 장난을 칠 정도로 시모와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지금 생활에 안정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더 보내고 며느리들이 둘 다 출산을 했는데 작은 며느리가 몸 회복해야 할 시간에 애 보여주고 싶다고 양주를 뻔질나게 오더라고요. 정작 우리 큰손주는 사진으로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이 없었고요. 우리 시모가 작은 며느리라면 껌뻑 죽을 만큼 예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시모가 속아서 산 그린벨트 땅의 규제가 정권이 바뀌면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대기업에서 그쪽에 공장을 짓는다, 센터가 들어온다, 해외 무슨 가구점이 들어온다 하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우리 시모가 30만 평의 땅을 팔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요. 각종 회사에서 우리 땅을 사고 싶다며 어떻게 알았는지 집까지 찾아왔어요. 시모는 임대업을 하던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이쪽 저쪽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대기업에 통 크게 팔아버렸습니다. 우리는 평생이 가도 못 쓸 것 같은 엄청난 돈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는 시모한테 이 돈 다 어떻게 쓰실 거냐고 묻자 시모가 그러더군요. 우리 며느리 도시 보내주고 나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야지. 괜히 마음이 시큰거리는 와중에 둘째 아들에게 전화가 오더니 대뜸 뉴스 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장 TV 틀어보래서 틀었더니 사돈 양반이 떡하니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비리 정치인에서는 어느 기업에 청탁을 받았네, 비자금을 숨겼네 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검찰청에 들어가는데 우리 큰아들이 뒤따라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작은 아들이 큰형네 쫄딱 망했다고 비자금을 수십억 받아 챙기고 일가 친척들 취업 비리에 난리가 났다고 계좌까지 막혔다더군요. 너무 놀라서 큰아들에게 연락도 못하고 있는데 시모가 애들한테 연락을 좀 해보라고 시켰어요. 당연히 큰아들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니 한동안 기다려야겠구나 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 시모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손주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하셨죠. 저는 생전 손주들 바쁜데 연락 자주 하지 말라며 핀잔을 주던 시모가 자꾸 연락을 해보라고 하니까 영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시모는 손주들에게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해달라고 했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어야만 했죠. 아들들에게 시모가 찾는다고 집으로 좀 오라고 연락을 하니 둘째 아들은 한달음에 달려왔고 큰아들은 바빠 죽겠다고 뉴스도 안 보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시모가 생각이 있어 부르는 거니 당장 오라니까 할머니 노망 났냐고 바쁘다고 하면서 끊더라고요.
작은 아들이 도착한 뒤 시모가 다시 큰아들에게 전화해서는 바쁘다고 하니까 전화로 말하겠다고 했어요. 네 엄마가 도시 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네가 장남이고 하니 모시고 살도록 해라. 순간 작은 아들도 할머니하고 저도 어머님하고 불렀죠. 근데 큰아들이 내가 왜요? 그러더라고요. 네가 어릴 적에 네 엄마 호강시켜준다 안 했니? 나보고 나쁜 할머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가 모시고 가서 살렴. 그게 도대체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그 소리예요? 호강이고 나발이고 제 코가 석자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괜히 둘째 며느리 앞에서 못 볼 꼴 보인 것 같아서 민망했는데 둘째 아들이 냉큼 묻더라고요. 엄마, 진짜 도시 가서 살게? 그럼 잘 됐다. 우리랑 같이 살자. 그래요, 할머님. 할머님도 같이 가요. 생각보다 도시가 편리하기도 하고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병원도 가깝고요. 교통도 편리하고요.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병원 가까운 데 사셔야죠.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는 거절을 하려는 저에게 오히려 먼저 모시고 살 생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양주에서 사실 수 없지 않냐고 밭일도 오래 하셨으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분명 마디마디 안 아픈 곳이 없을 거라면서요. 의료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나 이런 시골에 좋은 장비가 없지 않냐고 저에게 도시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남은 인생 즐기면서 사시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다고 했어요. 시모와 저는 평생 양주를 떠난 적이 없기에 솔직히 도시에 가는 게 두려운 마음도 있긴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 누리지 못한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차 도시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시끄러운 도시에서 어떻게 살겠니? 요양원에서 조용히 또래 할머니들이랑 장난도 치고 싸움도 하고 그리 살다 갈란다.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해준 밥 먹으면서 끝까지 내 옆에서 살다가 가세요. 내가 호화로운 장례식까지 다 해줄게. 예, 며느리야. 내가 몇 년을 더 살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너 한 10년은 넘게 내 밥 차려야 할지도 모르는데? 10년이 뭐야. 20년도 더 해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가요. 내가 19살에 시집와서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남편보다 어머님이랑 보낸 시간이 훨씬 많아. 우리 부모님이랑 보낸 시간보다 어머님이랑 지낸 시간이 더 많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님만 요양원에 두고 나 혼자 도시를 가요? 싫어요. 같이 가요. 눈가가 시큰거려 소매로 꾹꾹 눌러내자 시모가 잠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때 작은 아들이 시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운 날이 없었으면 거짓말이죠. 그래도 지금 두 분이 친구처럼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보기 좋아요. 돈 걱정은 마시고 어떻게든 입에 풀칠은 하지 않게 저희가 모시고 살 테니까 같이 가요. 집이야 대출 받아서 큰 집 하나 사려고 했었어요. 저희 변호사 부부잖아요. 증손주도 좀 키워주시고 하면 저희야 더 감사하고요. 그러니 시모가 작은 아들에게 통장을 하나 틱 던지더라고요. 저야 그 통장이 어떤 통장인지 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지만 전혀 사정을 모르던 작은 아들은 통장을 보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거 그 뭐냐? 암튼 땅 판 돈이다.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돈이니까 대출 받지 말고 네 어미랑 나랑 너네 가족 해서 살 수 있는 큰 집 하나 사라. 몇십억을 줘도 되고 그 돈 다 써도 되니까 네 애미 도시 생활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집으로다가 사. 그 말에 결국 꾹꾹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별거로 다운다고 핀잔을 주던 시모도 결국 고생했다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리 한평생이 담긴 양조집은 결국 처분을 했고 작은 아들이 2달 뒤에 방이 6개나 딸린 펜트하우스를 구매했다며 보여주었습니다. 시모가 짐 챙길 것도 없다고
낡은 것들은 죄다 양주에 버리고 오자 하여 새 집에는 정말 몸만 들어갔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가 저랑 시모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가는데 시모가 변호사씩이나 돼서 차가 이게 뭐냐고 구박을 하대요. 증손주도 있고 이제 차에 타야 할 사람이 많으니 크고 좋은 차 하나 사라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값이 얼만 줄 아냐고 차까지 바꾸는 건 지출이 너무 크다고 하니 시모가 버럭했어요. 너 좋으라고 바꾸라는 거 아니야. 네 어미 데리고 다니려면 튼튼한 거 큰 거 하나 사라는 거지. 우리 증손주도 타야 하고 나도 탈 건데 그럼 큰 차 사야지. 결국 작은 아들은 차도 대형차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시모는 작은 아들 내외랑 살면서 도시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큰아들이 시모의 땅값 소식을 듣고 집에 찾아와 소란을 한번 일으켰죠. 시모가 아주 딱 잘라서 너 같은 손주 없다고 누군지 모르겠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축객령을 내리더군요. 큰아들이 유산 분배 소송을 걸겠네 어쨌네 난리가 났는데 시모는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뭔 참견이냐고. 내가 너 보고 네 엄마 모시고 살라 하지 않았니? 거절할 땐 언제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데 속 시원하더라고요. 변호사인 작은아들 부부가 문제될 것 없으니 걱정 말라 해서 안심하고 있었고요. 결국 사돈 양반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수감이 되었고 정치인 하겠다고 뒷공무니를 쫓던 큰아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죠. 우리 시모는 통 크게 돈 팍팍 쓰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모조리 다 해주시다가 2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장례식 크게 해드리고 며칠을 시모 유품 들고 울다가 그리워하다가 지금은 안정을 조금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모와의 이야기를 일기로 남겨놓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까지 올리게 되었고요. 글을 쓰다 보니 우리 시모와 구들장에 앉아 고구마 쪄먹던 그날이 참 그립습니다. 언젠간 저도 하늘나라에 가면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날을 기대해보며 이렇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